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겠다라는 취지인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에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헌재가 8대1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한 부분을 언급한 건데요. 행정수도 완성이 개헌을 요구하는 사안인지를 두고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보존한다고 정리를 하면서 관련 공방을 매듭지었죠.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녹취 구성을 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역에는 새 활력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에는 속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 정책,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고요. 그리고 8월 17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락된 그린벨트 해제 논의부터 좀 다뤄볼게요. 당정청 인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좀 주장을 쏟아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주례회동을 통해서 의견을 일치를 시켰고 그 부분에서 결정을 지으면서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검토부터 결국 백지화로 가기까지 굉장히 좀 많은 논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수요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어떤 수요든.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돈은 넘쳐나니까, 자금은 넘쳐나니까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 부동 자금이 넘쳐나니까 자본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자본으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수요가 높은데 그리고 특히 서울 수요가 높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지금 이 시점에 푼다면 뭐 저는 이게 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투기가 과열되고 부동산 폭등을 조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일부 얘기 때문에 그린벨트 쪽으로 부동자금이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번 결정이 싶고 그리고 그 외 대체 부지를 찾는 건데요. 그 대체 부지를 찾아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짓느냐가 공급 시그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공급을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주요하게 본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나서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비락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들은 건지 그런 야당 대표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수렴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정리하는 요 모습은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인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 얘기를 지시한 지 18일 만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결국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조직 내의 어떤 소통 구조라든가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원만하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뭐 혼란스럽다, 혼미하다, 심지어는 부동산 패닉이다라는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럽죠. 부동산 그 자체는 바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예민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죠. 다만 지난 8일부터 뭐 굳이 뭐 재작년까지 작년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올해 초만 이번 달 초만까지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한 혼선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서울시까지 여러 가지 백가정명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뭐 좋은 우호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왔고 이 국민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혼란스러우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결론을 줄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피하적 측면이 있고 여론적 측면이 있고 정치적 측면이 있죠. 피하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백가증명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대통령의 지도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단력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 라는 어떤 피하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긍정적인 거고 피하지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서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대통령의 지도력이 좋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하적 측면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론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다양한 의견을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의 반향이 어떠냐 이걸 가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가 혼선을 빚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심대한 영향이 있고 국민 정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무엇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조직 내 소통 구조와 갈등 구조가 있었다.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지시가 각종 다양한 계층과 부처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됐고 결국 이걸 대통령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국정 현실에 대한 국정 수행 현실에 대한 단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침소봉대 같으신데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풀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기는 잡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거.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런데 공급 시그널을 줄 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게 어떤 집을 짓건 서울에 집을 짓고 수도권에 집을 지으면 돈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몰리는데 그 자금이 과연 무주택자의 자금이냐, 투기성 자금이냐, 이거는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급 자체를 예를 들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해주면 애초에 투기는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되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 예를 들면 40평을 짓겠다, 35평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투기가 조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땅을 찾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급 시그널을 준다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런 공급량이 많아지냐? 그건 아니죠. 다음 정부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사실 야당도 과거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집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건 저런 문제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30, 40대와 청년 임대주택, 맞벌이 주택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맞는 대책으로 가고 야당은 대안을 내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야당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토론할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죠. 그 그린벨트 지역 해제 예상했던 그 곳에서 한 열흘 정도 안 됐는데 값이 1, 2억 정도 뛰었다가 막 들썩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정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이 다양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제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좀 신뢰도 차원에서의 좀 손상은 좀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돈이 없으면 거기로 그 소위 세곡동 이쪽으로 그린벨트 풀 여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이 부동자금들이 생산적인 것으로 쓰일 방향을 이제 정부에서 뉴딜 쪽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많아진 데에는 코로나19도 한 몫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투기성 자금들이 그린벨트로 넘쳐갔잖아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확실한 시그널이 이제 앞으로 그런 그린벨트를 소문만으로 땅을 사서 자금을 불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도 좀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짧게 이 부분에 대한 뭐 반론 좀 들어보고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집행 의지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뭐 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만 좋은 집을 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정부의 의지가 여기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 4년이 이제 지났고 거의 이제 집권 말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정부 초기부터 집값만 안정시키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죠. 공급과 수요 당연한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상당히 위반되는 그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일단 공급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공급 자체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억제가 된 거죠. 그럼 수요는 어떠느냐? 수요도 안 되는 거죠. 수요도 막았다는 거죠. 어떻게 막았냐? 저금리 정책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금리 정책인데 돈은 많은데 갈 데가 없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했고 저금리 정책이죠. 물론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 하겠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자체도 통계상으로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였냐?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조세제도로 사실 잘 대응을 해왔거든요. 조세제도로 대응하니까 그러면 오른 세금만큼 집값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일반 소유자들의 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 징벌적인 부분
문재인 정부의 철학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뭐 통합당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집을 가진 사람이 협사 죄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상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학과 가치와 여기에 대해서 이념도 중요하지만은 정책은 상당히 융통성 있고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 어떤 변화에 있어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탄력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다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 이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짚어봐야 될 것은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어떤 저금리 정책, 지금 시동에 풀고 있는 유동자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공립 유유 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위 아파트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서울 인근에 국공립 유휴지가 얼마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린 이유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있고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금리를 더 내리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싹 빼고 왜 이렇게 금리를 내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돈을 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를 이미 3개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계속 썼는데 어느 시기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면 여당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 타격에 또 타격을 가하면 이게 불필요한 정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닌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야당이 더 점수 따는 길은 대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과 뭐 일맥상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뭐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꺼낸 카드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론이거든요. 통합당은 이 부분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때 위헌 판결 그 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위헌 판결 내용이 관습적으로 수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 판결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고 판결은 판결이죠. 그래서 지금 김태년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에만 집을 지으면 이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서 정말 지역은 피폐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국회 세종분원에 관한 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국토균형 발전과 부동산 대책과 연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제 국회 세종분원 정도로 해서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아무래도 서울 밀집을 조금 막을 수 있겠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 예를 들면 소위 그 유명 대학, 우리나라 인류 대학이 지방 이전한다든지 국립대학 체제를 제1, 제2, 제3 대학으로 뭐 분산해 보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집값이 참 문제인데요. 뭐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자꾸 그린벨트 혼선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부동산 문제 안 되니까 수도권 이전, 뭐 행정수도 이전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뭐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배경은 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집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그에 대한 중압감, 압박감을 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겠다 이런 어떤
세금, 세제 위주의 정책 이것이 비판 기류가 강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 국면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 지금 나타나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정책적 전환을 갑자기 하기도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접어들면서 시작해왔고 시행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정책적 전환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모르게 거대 담론을 떠나서 뭔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시키는 큰 어떤 담론을 던져서 여기에 논의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치적 배경이 과연 뭐냐.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와 당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것도 국회의사당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던졌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전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선언적 의미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야기해달라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냥 여기에는 정치적인 전략이 있다고 저는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뭐냐? 즉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읽힌다는 겁니다. 즉 충청권에 대한 수도권 이전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선 전국에 들어감에 따라서 충청권을 완전하게 역군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든가 여권 인사들이 개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 시기적으로 내년 초가 아마 적당하다, 내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이 수도권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을 개헌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헌을 할 수 있는 수도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을 개헌으로 가져가기 위한 동력으로 불쏘시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동력으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로 던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예. 그건 뭐 그렇고 그러면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하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한 서너 번을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전환하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세 정책하고 수요 공급 조절 이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꾸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죄악시한다 그랬는데 저도 집 한 채인데 죄악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제가 집 두 채라면 모르겠습니다. 두 채부터는. 그리고 정부가 맡겠다고 하는 것은 집 한 채를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문제 삼습니까? 그런데 투기의 대상으로 집을 볼 때부터 문제 삼고 그 투기성이 있는 2주택 이후부터 조세 정책을 세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금부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 논리는 되게 근본적인 입장이죠. 지금 낙마처럼 얽혀 있어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하면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투기에 동의하시진 않잖아요. 제가 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당 역시도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마련하는 비판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희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부동산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 가장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리자면 조만간 있을 통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에 대한 실패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대북 협상 창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원래 그 국가정보기구를 대북 협상 창구 혹은 밀사 파견 등으로 쓴 건 미래통합당 쪽 아니었던가요? 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들을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것 같고요. 저는 통일 외교안보 라인이 아직 작동도 안 했는데 실패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내정자의 경우는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 분도 아니고 한마디로 친문도 아니고 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저분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능력을 보고 기용을 하신 것이고요. 대북 송금 특검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 정책 전체가 적과의 내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모든 게 다 불법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은 여전히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 쪽도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의 대화도 모색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6.15, 14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3번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점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라는 다소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직접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보다는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포 소리가 나지 않는 데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이 국정원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그러면은 경계 초빙과 같은 역할이다. 가장 전방에 서서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동향을 감시해야 될 그런 업무를 가진 것이 국가정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면서 사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요 자체가요. 대한민국의 정보 방첩 기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보면은 북한을 포함해서 적성국가 우방국을 포함하라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정보전, 첩보전을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라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데서 명확하다, 분명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남북 간에 어떤 화해 모드와 평화 모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그 전까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항상 초빙의 의무 자체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부정적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통이라는 말도 사실상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내통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하는 이 부분을 내통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 박지원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내통이라는 혐의입니다. 불법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초빙과 같은 업무, 목적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어떤 표현적 수단을 내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수장으로 뽑힌 저 후보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판단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그 사람이 후보자가 돼서 조직을 이끌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을 하여금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검증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야당의 임무죠.
야당 임무라 본다 그러면 이 얘기 자체는 결코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적과의 내통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됐다고 우리 인정을 하고, 저는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막 스파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막 이중 삼중 막 이런 이상한 영화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박지원 내정자에 대하여 좀 세게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 되지. 그거를 적과의 내통이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잘못된 표현은 그냥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민희 전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